지난 8월 인도네시아는 중부 자바에서 자카르타까지 번져간 시위 물결로 충격에 빠졌으며 불과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10만 명인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도화서는 단 하룻밤 만에 소득세와 토지세를 250%까지 인상한다는 결정에서 비롯되었고 동시에 교육, 의료, 복지 예산이 삭감되었다. 분노의 정점은 정부가 의원들의 주택 보조금을 한 달 할 때 3,000달러까지 올린 순간 터져나왔는데 이는 일반 시민의 평균 소득보다 수십 배나 많았다. 호화로운 축하 연회를 즐기는 관리들의 모습이 사회관계망에 퍼지자 곧 불공정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인도네시아를 전례 없는 시위와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왜 사회적 반발의 물결이 이토록 거세게 폭발했는지를 설명하려면 그 뿌리인 부패 문제와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를 들여다봐야 한다. 공공예산은 흔히 교육, 의료, 복지 투자에 부족하다고 여겨지지만 수많은 사건들은 그 자금이 관리 체계 일탈 행위로 새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잇따른 고위 관리들의 스캔들은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예컨대 정부가 44억 달러의 예산 삭감을 발표했을 때 그중 고등교육은 25% 줄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는 의원들에게 한 달에 3,000달러에 달하는 주택 보조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국민의 연평균 소득이 5,000달러에 불과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큰 숫자였다. 이러한 대조적인 장면은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책에서 그치지 않고 다수 관리들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은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이 되었다. 몇몇 관리들이 호화연회에서 웃고 춤추는 영상은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다. 빈민께서 밀집해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그 장면은 마치 뺨을 때리는 듯한 모욕이었다. 사회관계망에서는 더욱 선명한 대비가 드러났는데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휴양용 별장과 시계 컬렉션 사진이 초등학교 교사의 소박한 월급과 나란히 놓였기 때문이다. 이는 지배층과 서민 생활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제적 차원에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민주주의로 칭송받아왔지만 국제투명성기구 트랜스페런시 인터내셔널의 여러 해 보고서는 이 나라를 낮은 투명성 지수 그룹에 꾸준히 분류해왔다. 이는 정치개혁이 여전히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충격적인 사건 하나는 세무관리 라파엘 알룬 제13보도의 사례였다. 그의 아들이 루비콘 차량을 과시하며 청소년을 폭행한 일이 드러났다. 그 후 조사에서 이 가족이 공무원 급여를 훨씬 초과하는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타락이 더 이상 예외적 사례가 아님을 보여주며 일부 공직자들이 특권을 이용해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문제는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 체제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신뢰는 약속에서 비롯되지 않고 부패 척결과 공정성 보장을 향한 일관된 행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불러온 요소 중 하나는 지도자의 친척이 권력지기를 차지할 수 있도록 법을 조정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 라카 부민기다. 당시 라카의 나이는 36세에 불과했는데 헌법은 부통령 후보가 최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즉, 한 번이라도 시장을 지낸 사람은 35세부터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재판소장이 대통령의 매제였다는 사실로 이는 여론이 객관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덕분에 라카는 합법적으로 출마할 수 있었고 역사상 가장 젊은 부통령이 되었다. 대중의 눈에는 법이 가족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었다는 뚜렷한 증거로 비쳤다. 브라보워 수비안토가 취임한 지 석 달도 차에 지나지 않아 인도네시아는 다시 새로운 시위로 흔들렸다. 이번 중심 인물은 위도도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나이는 겨우 29세였다. 법에 따르면 주지사 후보는 최소 3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전 대통령의 가족이 당선 후에 30세가 되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방식으로 법을 고치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사건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정치가 세습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자카르타에서 시작된 격렬한 시위는 여러 도시로 번졌으며 결국 법 개정 계획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도도의 막내 아들은 여전히 400만 명의 당원을 가진 PSI당의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이 가족의 정치적 길이 여전히 넓게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지 인도네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가문,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가문, 캄보디아의 훈센 가문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세습 정치 현상이 반복되었다. 공통점은 권력 통제 장치가 부재할 부재할 경우 민주주의는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수하르토 시대의 유산을 많이 안고 있다. 정치 권력, 군대 기업인 가족 관계가 서로 얽힌 네트워크가 그것이다. 이 구조는 부패를 암묵적 기준으로 만들었고 대중은 관리들이 조사받는 것에 점차 익숙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이 구체적 사건으로 드러날 때마다 그것은 새로운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 농업부 장관 시아룬 야수 리포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것이며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에디 프라부어 브라보고가 바닷가재 치어 수출 허가 사건으로 체포된 것이다. 그들의 저택을 압수수색하자 롤렉스 시계 에르메스 가방 수억 원에 달하는 자전거 등 공무원 합리적 소득을 훨씬 초과하는 사치품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이는 고위 관리에 국한되지 않았다. 전 대통령 조코 위도도의 막내 아들 케상 판가렙 역시 개인 전용기를 이용해 휴가를 다녀온 사실이 논란이 되어 결국 반부패위원회 앞에서 증언해야 했다. 이 사건은 위도도가 과거에 구축했던 소박한 이미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여론을 더욱 실망시켰다. 이러한 사례들은 문제가 단순히 정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 전체가 썩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회 관계망이 끊임없이 관리들의 생활과 국민들의 현실을 대비시켜 드러내면서 불만은 개별 사건에 머물지 않고 쉽게 거리 시위로 전환되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공공의 힘이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되며 불공정은 단 몇 초 만에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수년간 가장 긴장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처음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는 논란이 된 한 법안을 둘러싼 것이었지만 곧 광범위한 정치 위기로 비화했다. 안보 통제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 하나가 분노의 불씨를 폭발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 사건은 혼란 중 경찰의 장갑 채취어 한 배달 청년이 사망한 것이었다. 피해자를 짓밟고 지나간 차량의 모습이 사회관계망을 통해 급속히 퍼지며 숨어있던 분노는 거리 전체로 번져나갔다. 대중의 눈에는 이 사건이 권력과 인간 생명의 가치 사이에 점점 벌어지는 간극을 상징하는 것으로 비쳤다. 본래부터 취약했던 신뢰는 한계까지 몰렸고 그 결과 전면적 개혁 요구가 더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사회적 압력에 직면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양보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해외 순방을 취소하고 해당 법안을 철회하도록 지시했으며 일부 공권력 인사에 대한 처벌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만으로는 상황을 진정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사임체제, 개편 권력 남용 반대 등의 구호는 계속 확산되며 정부와 국민 사이의 깊은 불균형을 드러냈다. 외부 시각은 위기의 심각성을 더욱 선명히 보여준다. 서구 언론은 인도네시아 2025년을 태국의 레드 셔츠 시기와 비교했고 영내 언론은 새로운 동남아시아의 봄 가능성을 경고했다. 비록 이러한 비교가 예언보다는 은유적 성격이 강하지만 세계 최대 이슬람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여겨지던 한 국가가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음을 반영한다. 인도네시아의 정치 위기는 단순히 거리의 충돌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심대한 후유증을 남겼다. 경제적으로는 수십억 달러로의 예산이 새어나가면서 교육과 의료 같은 핵심 분야가 쇠퇴했다. 그 결과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었고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고통을 떠안았다.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제도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법과 헌법이 사적 이익에 맞게 조정될 때 체제는 국민을 대변하는 장치가 아니라 가족 친척 권력의 외피로 보이기 쉽다. 이것이야말로 사회가 신뢰의 기반을 잃게 되는 근본 원인이었다. 사회적 차원에서 장기화된 시위는 빈부격차의 뚜렷한 분열을 드러냈다. 상시적 불안정의 위험은 장기적 안정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국제사회와 투자자들의 눈의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내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외부의 신뢰 역시 지탱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도네시아 국경을 넘어선다. 첫째, 헌법과 법률이 파벌 이익에 따라 운용된다면 민주주의는 결코 공고할 수는 없다. 둘째, 부패가 사회적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이는 전면적 위기의 씨앗이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관계망 시대에 권력층의 사치와 민중의 고난을 대비시키는 장면은 순식간에 집단적 저항의 촉매로 변할 수 있다. 궁극적 메시지는 단일 사건에 있지 않고 정치의 법칙에 있다. 권력이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데 쓰이지 않을 때 국민의 불만이야말로 체제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現권력과 국민의 삶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 국가가 장기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혹은 이번 위기가 인도네시아를 진정한 개혁의 길로 이끌게 될까? 여러분의 견해를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란다. 만약 이 분석이 유익하다고 느끼셨으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을 켜두시길 바란다. 그러면 더 많은 정치, 시사 분석 콘텐츠를 받아볼 수 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자.